자, 이제 아세안 전반적으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아세안 시장의 보복 소비의 수혜라는 타이틀인데요. 글로벌 스트레이티스트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전략 아세안 인도 애널리스트 김형래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출연하신 분의 타이틀이 제일 긴 것 같아요. NH 자, 사실 본 질문 전에 지금 보도 나간 건 아닌데 이제 김형래 연구원도 아마 보셨을 텐데 중국과 인도의 접경 지역에서 지금 사망 사고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20명 단위라고 하는데 인도 측 사망자 이게 총을 쏴가지고 20명이 아니라 쇠파이프하고 주먹질로 20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 쪽도 사상자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몇십 년 만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네네.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네, 지금 글로벌 정세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편가르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특히 최근에 가장 이슈를 받는 게 이제 non alignment agreement라고 해가지고 이게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뭐 미국과 중국에 중국? 붙을지 미국에 붙을지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얼마 전에 EPN이라고 해가지고 경제 번영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을 고립화시키겠다라는 건데 사실 거기에 인도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인도는 약간 친미 성향이 강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도와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의 분쟁은 말씀하신 그런 큰 그림이 좀 있구나, 정치적으로. 하여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금융시장에도 별의별 변수가 지금 다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잠깐 여쭤봤고 인지는 하고 있다는 정도만. 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의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베이징에서의 확산 속도가 우한보다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평가하고 있던데요. 자, 아세안 국가들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는 잡히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베트남에서는 종식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살펴보면은 다 고위층 자제들이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이제 신뢰도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지역들 보면은 아직까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1,000명씩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트남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생산기지가 거의 많이 가 있으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종식 선언을 한 상황이고 이제 외국인들을 방문할 수 있게 이제 절차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오픈돼 있는 곳은 베트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나 관광이나 내수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특히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고 이번에 발표가 됐고요. 이제 코로나 발표 전에 IMF에서 1월에 발표를 하잖아요. 경제 성장률을. 그리고 또 4월에 한번 발표를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전망치 조정치를 보시면은 아세안이 굉장히 크게 하향 조정이 됩니다. 네. 특히 그 중국 관광객이나 관광업종에 대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특히 하향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렇겠네요. 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많이 하향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레벨을 봤을 때 그나마 베트남이 2.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망치 조정치 자체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제 성장률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기업 이익도 하향 조정이 되겠죠. 기업 이익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15%, 16%씩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주가는 아세안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기업 이익은 하락을 하는 상태에서 주가는 올라가 버리니까 당연히 PR은 올라가 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고평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그 실물이랑 자산 가격과의 괴리가 확대되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게 왜 괴리가 퍼지냐라고 보시면 결국에는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 현금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이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금융 자산의 보유 심리를 조금 자극이 돼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나중에 한 7월쯤 저희 하우스는 7월쯤으로 보고 있는데요. 7월쯤 가서는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또 코로나 경제 타격에 대한 대응 능력 같은 거를 평가하는 시기가 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박스권에 조금 갇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불러온 디바이드 뭐 이렇게 뭔가 쪼개진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실물과 이제 금융 자산 간의 어떤 괴리,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계층 간의 괴리,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 뭐 아세안은 더 심해질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뭐 최근에 어디서 읽긴 했는데 이게 이니퀄리티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네. 굉장히 뭐 부의 이런 갈림이 배분. 생기고 다시 재배분이. 예, 재배분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음.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예측은 힘들지만 네. 단기로 봤을 때는 조금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신흥 부자가 탄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매일경제 시청자분들 좋겠어요. 네. 그 중에 나오실 거라고 믿고 네. 저희가 또 일조를 해야죠. 아세안 국가들 역시 유동성의 힘으로 주식시장을 밀어 올리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죠. 네, 안 맞습니다. 빠지잖아요. 빠지면 그냥 사겠다라는 것과 어제 저도 뭐 잠깐 읽어서 인용을 했습니다만 포머 증후군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 소외될 것 같은 그런 네. 두려움, 이 상승장을 놓칠 것 같은 두려움, 이래서 떨어지면 빨리 사야 될 것 같은 조바심, 네. 이것이 그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시장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크게 작용을 했는데 그 시작은 사실 미국에서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 이제 시장이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그걸 따라가는 세력들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더 가고 버블에 진입했다라는 얘가 있는데 아세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워낙 네. 코로나 때 많이 빠졌다가 반등 속도가 빨리 나왔기 때문에 그걸 조금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실제로 거기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리스크도 확인을 해야 될 그렇죠. 것 같은데요.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뭐가 있는지요?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평가도 있지만 또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보시면은 예전에는 뭔가 재정 정책을 하면은 항상 같이 나왔던 얘기가 재정 적자 어떻게 해요? 뭐 피스컬 클리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최근에 뉴스 보시면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돈 더 많이 쓰냐, 누가 먼저 재정 정책을 하냐라는 거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다들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뭐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나 태국 같은 경우에 GDP의 13%에서 9% 정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번에 경기 부양책으로 네. 뭐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3%대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엔 나중에 나올 얘기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돈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라는 거고 그리고 또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올 건데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나올 게 당연히 공공부채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공공부채 얘기는 결국에는 그 이자 비용이 높아진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 부채 상황을 세수 상당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부채 관리에 조금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또 추가적인 부담이 오기 때문에 향후에 경기 부양에 대한 여력 감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요게 이제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요게 올해 3분기 말이나 4분기쯤에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말이나 4분기. 예. 네. 뭐 정도. 결국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 아, 예, 맞습니다. 네, 빚으로 일궈놓은 성이지만 결국에는 모래처럼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부채에 깔려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 네. 분명히 있죠. 예, 인식하고 있는데 빨리 그것이 오진 않기를 바라는 게 누구나의 심리인데 어느 순간 다가오겠죠. 네, 그거 한번 조정이라기보다는 그게 하방 압력을 가해서 박스권에 갇히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세 얘기나 세금 얘기 나오면은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아, 그렇죠. 워낙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쓴 만큼 사실 세수가 걷어야 거쳐야 되죠. 되는데 아시다시피 불황 시기에는 지출보다는 저축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효과가 적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세수를 늘리는 방향도 나올 텐데 그러면 당연히 소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래서 세수 얘기는 조금 조심할 타이밍이다라고. 그렇죠. 아직은 안 나오지만. 네. 네. 자, 이래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나는 소비 행태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이제 우리 투자 포인트가 또 있으니까 어떤 소비 행태의 변화라고 보시나요? 네, 우선 소비 형태는 네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그 이연 소비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네,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그걸 확인해 보면은 3단계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처음에는 은둔형 소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몰래. 집에서 이제 몰래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베블린제, 그러니까 사치제를 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왜죠? 아, 그냥 단계가 항상 과거의 그 경제 위기 이후의 소비 패턴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그렇다는 나왔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봤던 게 이제 행동형 소비.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다는 건데 우선 첫 번째 나타나는 언택트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보시는 그래프가 이제 한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에 대한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아세안 내에서도 이커머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라는 거고 누가 돈을 썼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20대들이 많이 썼거든요. 중국에서 데이터가 나오는데 코로나 이후에 누가 돈을 더 많이 썼냐라고 보면은 30, 40대 소비력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돈을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번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해보면은 그것도 계속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의 성장 여력이 더 높다라는 건데 사실 아세안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알리바바가 다 먹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하려면 중국 주식을 사야겠지만 아세안 주식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모바일 기기 유통이나 제조기업에 투자하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연소비 사치제 소비인데 네. 요거는 결국에는 여태까지 모아뒀던 돈이 있어서 결국엔 또 쓰는 거. 이게 모아뒀던 돈을 이제 내가 여태까지 고생했으니까 좀 뭐 쓰자. 보상. 네, 보상 심리에 쓰는 소비거든요. 요게 한번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건데 과거 금융위기 때는 내구재 에 돈을 많이 썼거든요. 네, 가구라든지 네, 뭐 뭐 장기간 쓸수 있는 자동차 뭐 것들. 이런 거를 많이 샀었는데 요게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거고 세 번째는 요건 인도네시아에 국한되는 건데 요게 이제 인도네시아는 르바란이라고 해가지고 소비 시즌이 옵니다. 이게 5월에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몰릴까봐 정부가 못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12월로 옮겼다가 7월로 옮겼는데 이게 7월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비 시즌에 그럼 뭘 살 거냐라고 그 서베이를 보면은 결국에는 의류나 핸드폰에 돈을 많이 썼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그쪽에도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형 소비인데 네. 행동형 소비는 중국인들의 기환일 겁니다.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매 판매 지수나 이런 게 올라가면서 소비지의 주가도 좀 강세를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행동형 소비, 이동 소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행이라든지 뭐 내적 관광 가서 쓰는 것들, 예. 요거는 조금 지연되고 있군요. 예. 자,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자국 기업들을 이제 돌아와라, 리쇼어링,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까? 제가 봤을 때 리쇼어링이 급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리쇼어링을 통해서 이제 자기네 국가로 돌릴 것 같은데 네.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리쇼어링보다는 탈중국화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에서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게 리쇼어링을 안 하는 이유를 찾아봤더니 결국에는 인건비랑 뭐 인프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탈중국화가 나타난다면은 그나마 인건비가 싸고 역설적으로 싸고 아니면은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는 곳으로 갈 거다라는 건데 사실 그 기존에 투자했던 거는 철폐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지원이나 인센티브 반환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현지인 해고도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는 그냥 있을 가능성이 크고 중국에 있던 그 생산 기지들이 그런 인건비가 낮은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시간이 걸렸네요.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항상 저희는 시간이 쫓깁니다. 자, 오늘 그 아세안 전체적인 뷰를 한번 좀 들어봤고요. 소비 행태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구해봤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전략 아세안 인도 애널리스트 김형래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